네, 안녕하세요. 이연주의 글로벌 띵킹입니다. 다극체제라고 했을 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굉장히 이제 부상을 하면서 미국에 도전하는 이런 현상들 외에도 그것보다는 좀 작은 규모이지만 이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미연합 그리고 중동의 변화, 또 조금은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아세안, 이런 자원민족주의 현상인데요. 강대국은 아닙니다만 자원을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조차도 점차 이제 자원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그러한 어떤 지역별로 경제 블록화가 자원민족주의하고 결합을 하면서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룰라의 재집권, 여러분 룰라 기억하시죠? 2003년에 이미 집권한 바가 있죠. 노동운동가 출신이면서 온건 진보적인 정책, 그리고 국민통합, 주체적 다자 외교 정책, 이런 걸 펴서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요. 브릭스의 또 다른 국가인 브라질에서 이 룰라가 2003년 이후에 20년 만에 2023년 올해에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번에 집권할 때는 지난번처럼 압도적인 득표를 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20년 만에 다시 재집권했다라는 것은 룰라 대통령이 굉장히 남미 지역 전역에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특히 또 브라질이란 나라가 워낙 자원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룰라가요, 지금의 어떤 자원민족주의적인 흐름을 포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미연합 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면서 남미 국가들의 결속을 다지고,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남미 지역을 블록화하고 그 지역의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원이 풍부한 남미 국가들의 특성을 살려서 자원민족주의 외교를 블록화해서 아마 강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동의 전략 변화, 중동의 대외적인 변화가 또 중요합니다. 특히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대외 전략이 변화하면서요, 중동의 정세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사우디 등 아랍 국가들이 독립 이후에 부족들이 연합하면서 왕정을 세우죠. 그래서 이 왕정 국가들은 왕정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체제가 안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이러한 어떤 독립되는 국가들의 왕정을 인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또 이렇게 안전보장, 또 체제 보장 등을 해주면서 우호적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미국은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요,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최대 원유 수입국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동시에 이슬람 국가인 아랍 국가들 사이에 2차 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든든한 후원자가 바로 미국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 자체가 중동이니까요, 이슬람 국가들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 정계나 금융계 모든 것에 사실 유대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혈맹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혈맹 이스라엘과 이 아랍 국가들의 관계를 원만히 갖고 가야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건국 이후에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미국은 이 이슬람 국가의 아랍 국가들로 하여금 그 혈맹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원만히 갖고 가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국가들의 왕실을 보호해주고, 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유지를 하는 것을 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란에서요, 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공화국이 수립되는데요. 근데 이란에서의 공화국은 매우 독특하죠. 일종의 신정공화국인데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사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이 대통령하고 공동으로 공화국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신정체제 공화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독특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이란에서 있던 왕정이 혁명으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왕실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수립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주변의 아랍
왕정 국가들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다른 아랍 국가, 특히 사우디라든가 이런 왕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아랍 국가들은 이 이란의 공화정 체제가 사우디로 번질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란이 핵 개발까지 추진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 혁명 이후에 이슬람 신정 공화국인데 주변의 사우디라든가 다른 왕실이 왕정 국가들이 굉장히 견제를 하고요. 또한 이제 미국도 역시 이슬람 신정 공화국이 이러한 혁명 이후에 계속 득세를 하는 것을 굉장히 견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주변이 또 이렇게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핵무장을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것을 또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이란 제재를 계속하면서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또 이런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냐?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용을 하죠. 이란은 이슬람의 종파 중에서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맹주격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이란을 견제를 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친미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 왕정과의 관계를 활용해서요,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우디에서는 젊은 빈 살만 왕세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도 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한 어떤 실세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왕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빈 살만 왕세자가 사실상 사우디에서는 지금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빈 살만 왕세자가 실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운전 허용 등 여성 인권 강화, 왜냐하면 사우디에 대해서 서방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인권 후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운전을 허용한다든가, 또 최근에 보면 전 세계 여러 가지 구호 현장에 시리아의 난민들 피난하고 할 때 사우디가 여군을 투입해서 이 난민들의 피난을 도와주는 이런 현장을 약간 전략적으로 또 사진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찍어서 또 그것을 전 세계에 뿌리기도 하고, 이런 전략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네옴시티 건설 같은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이후에 사우디라는 나라의 비전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원유 생산국이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시티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이 네옴시티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빈 살만 왕세자는요, 비교적 젊은 나이,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의 왕들은 역대 세습을 하다 보니까 거의 80대 이렇거든요. 이 사람이 아마 50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적 젊고 혈기왕성한 편이죠. 또 굉장히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국내 젊은 층의 열렬한 지지, 이런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전에 친미 일변도의 외교에서요, 주체적이고 전략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우디의 변화는요, 바이든 정부가 반체제 언론인 자스크지의 암살 배우로 빈 살만 왕세자를 지목하면서 인권 문제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스크지는 반체제 작가인데요, 그 사람이 암살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때 바이든 정부에서 이 빈 살만을 배우로 지목을 하면서 비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권 문제를 거론하거든요. 그러니까 빈 살만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서 또 한편 뭐냐면, 사실은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원유 생산국, 그러니까 원유를 통해서 부국이 된 많은 나라들의 전략적 고민이 함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석유 기반 경제였는데, 이것이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전환 시대가 오면서 이 석유 기반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미국이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재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사우디 같은 경우 이란하고의 관계, 이것이 계속 이렇게 적대적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왕실에 대한 문제 고민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서방 세계는 자꾸 민주화, 인권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아까 자스크지 암살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동의 왕정 국가들은요, 궁극적으로는 이 미국의 정책적 방향이 왕실의 안정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뒤에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를 하죠. 그런데 사우디가 여기서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개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러시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에너지 수출국이에요. 원유 생산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우디하고는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우디가 러시아하고 다시 손을 잡으면서요, 러시아를 사우디가 주도하던 오페크, 석유 수출 기구죠. 이 오페크에 가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잘 보시면 오페크 플러스라고 요즘 얘기하죠. 이런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추가로 가입을 하면서 그 과거의 오페크가 오페크 플러스가 되어서 출범을 합니다. 그즈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합니다. 에너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요, 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하고의 가스관이 이런 게 차단이 되면서 굉장히 겨울 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 국제 유가가 당연히 그러면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가격들이라는 게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오페크 증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안정화되기를 요청을 하죠. 미국의 경제도 석유 가격, 유가하고 관계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의 빈살만요, 이를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요, 감산을 주도해 버립니다. 뭐냐면, 야, 이때 돈을 벌자,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그러면서 기존의 친미 일변도의 외교 전략이 자원 민족주의 또는 실리적 외교 전략으로 바뀐 게 아니냐. 이 빈살만의 외교를 대미 자율성 확보 속에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중동은요, 이전까지는 미국 등 서방의 우호적인 사우디 등 순위파 동맹,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과 우호적인 이란 등 시아파 연대 두 세력 간의 대립구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경에 이란과 사우디가 화해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화해가 누구의 중재로 되었느냐? 중국의 중재로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우디가요, 중국에 위안화로 이 원유를 결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협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제금융계에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배후가 바로 과거에 미국과 사우디 간에 맺었던 페트로달러 협정입니다. 그래서 국제거래에서 원유의 결제는 반드시 미국 달러로 하도록 한다라고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과거에 아주 이제 냉전기죠. 그때 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그래, 왕실의 안정을 지켜줄게. 그리고 군사력, 미국이 군사력이 막강하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의 왕실들은 군사력이 굉장히 미약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달러로 반드시 결제를 해라, 원유는.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원유가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달러로 계속 결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위안화로도 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페트로달러의 이런 생태계를 완전히 없기는 역부족이지만 어쨌든 그런 틈이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미국에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했겠죠. 여하튼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사우디 간의 대이란 동맹 구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미국은 또 따로 이란하고 화해를 시도를 하겠죠.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시리아하고도 화해를 하고요, 예멘, 팔레스타인 등의 중동 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정 역할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빈살만 왕세자가 제가 보기엔 굉장한 야심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과거와는 다른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리더십이 아니라 미국하고 자율성을 확보를 하면서 협력하는 관계로 약간 대등한 리더십 관계를 지향을 하면서요, 사우디 자체가 중동 지역의 하나의 블록화된 중동의 자원민족주의 맹주로서 등장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은요, 이와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외교 전략의 변화를 감지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원민족주의 열풍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보호무역주의의 이러한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 보호무역주의는요, 과거에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그래도 자유무역을 지향을 했습니다. 공화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미국 국내 산업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보호무역을 많이 했지만,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지 기반이 월가를 비롯한 금융자본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자유로운 세계 무역을 지향을 했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시대의 중국과의 패권 전쟁의 큰 틀에서의 정책적인 외교 전략을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그냥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아니라 첨단 기술 전쟁, 즉 전략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요, 이 전략 산업의 보조금을 국내 기업 또는 국내 생산 시설을 두고 있는 기업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IRA법, 이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주로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도 하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과학법 등을 발효를 시킵니다. 경제안보 동맹을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미국이 앞장서서 강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자유 동맹이라고 하죠. 가치 동맹.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보호무역주의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동맹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엔 동맹국들은 좀 봐주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다른 자원부국들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남미연합이라든가 이런 중동의 흐름 외에도 각각의 많은 자원부국들이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리튬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리튬이라든가 또 니켈 이런 것들이 2차 전지의 이렇게 원료가 되고 있죠. 그래서 멕시코하고 인도네시아 이런 자원 부국들도 자국의 광물 자원의 수출을 전격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자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자국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그래서 이 광물을 써서 뭔가를 생산하려고 할 때만 자국의 광물을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희토류가 많은데요. 이 희토류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과거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반도체 수출 규제 분쟁이 있었죠. 이것도 역시 일종의 자원민족주의와 비슷한,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인 거예요. 또 오페크 플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가 원유의 가격이 급등해서 좀 많이 생산을 해서 가격을 낮춰달라고 여러 나라가 얘기를 하지만 오페크 플러스는 원유 감산 결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지극히 보호무역주의적이다. 그래서 이처럼 각국이요, 주요 전략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크라이나 전 이후에 점차 에너지 자원 및 식량 자원도 안보적 차원에서 아주 자국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가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서 자원의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데서 생산을 많이 하게 하면서 가격을 또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게 세계화 현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에너지 자원이나 식량 자원 등이 자원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안보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폐쇄적으로 충분히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안 하고 자국이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지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각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또 이 물가 상승은 전반적으로 서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경기를 침체시키니까요. 특히 가난한 서민들 그리고 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 질서의 본질, 도대체 국제 질서가 이렇게 전환된다는데 이 본질이 뭐냐? 이게 신냉전이냐? 과거의 냉전기에 빗대서요, 미중 간 아니면 자유진영 대 전체주의 진영 간의 냉전기냐? 뭐 혹자는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뭐 중국식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자본주의와 결합한 시장사회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는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소련은 무너졌죠. 다만 이 러시아는 완전히 자본주의 국가지만 말하자면 독재 국가인 거죠. 뭐 우리로 치면 예전에 이제 군사정권 시절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진영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중국에는 러시아 등 전체주의 진영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럼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진영은 냉전기냐? 그래서 신냉전기냐? 이것도 뭐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진영 간의 냉전 이렇게 볼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뭉치는 국가들을 보면요. 나토 중심의 유럽 국가하고 일본과 한국, 대만, 호주 등 아태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에요. 동남아라든가 물론 동남아 약간 친미적이긴 합니다만 아세안이 그렇다고 이렇게 꼭 진영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나 중동, 남미 이런 데는 완전히 또 따로 놀고 있죠. 그리고 또 중국이요. 1대1로를 중심으로 우호적 국가들을 규합은 하고 있지만요. 1대1로 국가들의 상당수가 사실 미국과도 교류를 함께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꼭 친중이다, 반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서방의 반대 세력이 뭉치고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들이 그렇다고 현재 이 상태에서 미국을 적대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또 한편 프랑스나 독일, 호주 등 핵심 국가들 그러니까 자유진영 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이런 핵심 국가들도요. 중국과 여전히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 전에 주체적 자율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또 방중을 해서 엄청나게 아주 환대를 받았죠. 그래서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 중이고요. 그리고 중국은요, 우크라이나전의 종식을 위한 대화를 촉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이 중국의 역할을 또 프랑스가 주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친미 성향이긴 하지만 독자적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또 미국조차도요. 중국과의 패권 경쟁 중이긴 합니다만 경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산 관세 인하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라는 시장을 완전히 디커플링 했을 때 엄청난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의 앨런 재무장관 스스로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과거의 구냉전기하고는 양상이 다르다. 그리고 가치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스스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무역보다 보호무역을 더 강화하고 있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전체주의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라서요. 현재의 진영 간 대립은 2년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세계 질서는요. 미국 중심의 친서방 국가 대 중국, 러시아 등 민족주의를 내세운 독재 국가 이렇게 구도를 얘기하는 게 좀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전선이 구냉전기처럼 세력 간 적대감이요. 절대적인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각자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굉장히 적대적이지만 어떤 나라는 상당히 협력과 경쟁을 또 병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 정도의 구도가 완만하게 형성돼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요. 자국 중심주의 또는 각자 도생이 지배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도요. 과거와 같은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혹은 국제 공공재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을 규합하기보다는요. 자국의 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요. 미국이 그 동맹국들과 글로벌 공급망과 핵 안보 시스템을 공유함으로써요. 집단적 이익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러시아 등 타 강대국으로부터의 위협 정도, 이 위협 정도도 나라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대만 이런 나라 위협 정도 굉장히 강하고요. 한국이라든가 일본만 해도 대만만큼은 또 아닌 거죠. 그죠? 또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동남아쯤 되면 또 좀 다른 거예요. 또 자국 내 인구 규모라든가 전략 자원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또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 집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보듯이요. 지금은 군행정기처럼 동맹국들 간의 헌신적인 의리 이런 건 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의리가 표면상으로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각자 자국의 이익에 도움되는 만큼만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외교 전략을 수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어떤 면에서는 정말 고도의 세련된 외교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질서 전환기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서 진영 간 대결의 최전선 국가의 운명 6.25와 우크라이나 전 앞에서 다룬 바 있죠. 국제질서 전환기 초기에는 새로이 형성되는 진영 간 대립이 매우 불안정하고 충돌 결과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진영 간 충돌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물리적 충돌, 즉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상호 간 리스크가 큰 전면전보다는요. 국지전, 중심 패권국보다는 그 주변 동맹국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구냉전기 한국전이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전이죠. 과거 냉전기 정쟁과는 달리 최근 일어난 우크라이나전을 보더라도 진영 내의 다른 국가들의 지원의 정도가 과거처럼 헌신적인 의리를 보이고 있다기보다는 각자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만 협력하고 또 견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국의 안전과 이익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계속 국제질서 전환기에 각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국제질서 전환기의 또 다른 사례들 한두 개를 보면서 교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